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 최대 기업 히타치가 삼성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그냥 스마트폰 잘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죠. 반도체도 좀 하고 가전제품도 만드는 큰 회사 정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하고 전문가들조차 그런 식으로 분석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최근에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삼성은 히타치가 움직일 때 피할 수 없는 공급망 부품 기술 협력 축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인수가 아니라 영향력의 방식이 바뀐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일본 내 소비에서도 국적보다 성능 가격 연동성이 우선되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이런 이름들이 한때 전 세계를 주름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 로고가 가득합니다. LG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일본 브랜드는 구석진 곳에 초라하게 놓여 있고요. 일본인이 일본 땅에서 한국 제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현실이에요. 오늘 이 영상은 생존 매뉴얼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앞으로 10년간 완전히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 산업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일본 경제를 지켜봐 왔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자존심 높은 나라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 일본이 한국 기업에게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성공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일본 경제의 심장부를 파고 들어가고 있는지 낱낱이 공개하겠어요. 먼저 쉽게 설명드릴게요. 히타치라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회사는 일본 산업의 뿌리와 같은 곳입니다. 1885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138년 역사를 가진 거대 기업이에요. 일본이 근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해 온 회사거든요. 히타치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매출이 97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270조인데 그래도 엄청난 규모죠. 직원 수는 30만 명이 넘어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진짜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이런 히타치가 하는 사업 분야를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전력시설, 철도, 엘리베이터,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의료기기. 없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어요. 일본의 핵심 인프라 대부분이 히타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특히 일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회사입니다. 히타치 냉장고, 히타치 에어컨. 이런 제품들이 일본 가정의 필수품이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나 LG 제품을 쓰는 것처럼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타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01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텔레비전 사업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삼성, LG가 만든 텔레비전이 일본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한 겁니다. 2012년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일본 텔레비전 시장에서 히타치 점유율이 3%까지 떨어졌어요. 겨우 3%입니다. 대신 삼성이 25%, LG가 8%를 차지했거든요. 일본 땅에서 한국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를 압도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냉장고 시장입니다. 히타치는 오랫동안 일본 냉장고 시장의 강자였어요. 특히 대형 냉장고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삼성 냉장고가 일본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고급 백화점 이세탄에 가보세요. 냉장고 매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무엇이 전시되어 있을까요? 삼성 지페 라상 냉장고입니다. 가격은 3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도 일본 고객들이 줄을 서서 삽니다. 한국 냉장고가 더 좋다면서 말이에요.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타치가 결국 가전 사업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2018년에 히타치는 백색 가전 사업 전체를 중국 기업에 팔아버렸어요. 130년 역사를 가진 히타치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만드는 것을 그만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LG가 만든 제품들이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했거든요. 거기에다 디자인까지 세련됐어요. 일본 소비자들이 굳이 비싸고 투박한 일본 제품을 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실제로 도쿄에 사는 40대 직장인 다나카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나카 씨는 작년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가전제품을 새로 사야 했는데 어떤 브랜드를 선택했을까요? 냉장고는 삼성, 세탁기는 LG, 에어컨은 다이킨. 일본 브랜드는 에어컨 하나뿐이었어요. 왜 한국 제품을 샀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성능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브랜드에 집착할 이유가 없죠. 이게 지금 일본 젊은 세대의 생각입니다.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히타치와 직접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이지만
실제로는 삼성이 히타치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9년에 삼성전자와 히타치는 반도체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이 정말 놀라워요. 히타치가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를 독점 공급받기로 한 거예요. 그 규모가 연간 5조 원입니다. 5조 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히타치 전체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히타치가 삼성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히타치가 만드는 컴퓨터, 서버, 의료기기, 이 모든 제품의 핵심 부품이 삼성에서 나오거든요. 삼성이 공급을 중단하면 히타치는 생산을 멈춰야 해요. 더 놀라운 건 기술 협력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히타치에게 최신 반도체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히타치의 시스템 기술을 흡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도 시스템 기술, 엘리베이터 제어 기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삼성이 배워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아십니까? 삼성전자가 단순한 제조업체에서 시스템 통합업체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도체를 만들고 그 반도체를 활용한 완제품도 만들고 거기에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삼성전자는 일본 JR 동일본과 스마트 철도 시스템 구축 계약을 따냈습니다. 계약 규모가 2조 원이에요. 여기서 핵심 기술은 뭘까요? 바로 히타치에서 배운 철도 제어 시스템 기술입니다. 삼성이 히타치 기술을 활용해서 일본 시장에서 수주를 받은 거예요. 이 상황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이었던 기술이 한국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기술로 일본 시장에서 역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사카에 사는 60대 히타치 퇴직자 야마다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야마다 씨는 35년간 히타치에서 근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술자였어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히타치 엘리베이터는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손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파트 새 엘리베이터는 삼성 거예요. 히타치보다 훨씬 좋대요. 야마다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기술이 이미 뒤처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실제로 지금 일본의 신규 아파트들을 보면 놀라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대부분이 삼성이나 LG 제품입니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거기에다 I 기능까지 있어요. 음성으로 층수를 말하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스마트폰으로 미리 호출할 수도 있고요. 히타치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버튼을 눌러서 가는 방식이에요. 기술 발전이 멈춘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젊은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의료기기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타치는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강자였어요. 특히 MRI, CT 스캔 같은 고가 장비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일본 후지츠와 합작으로 의료기기 회사를 설립했어요. 이름이 삼성 메디슨 재팬입니다. 주력 제품은 초음파 진단기예요. 가격은 히타치 제품의 절반인데 성능은 오히려 더 좋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도쿄 국립암센터에서 삼성 초음파 진단기를 도입했다는 뉴스를 보셨나요? 일본 최고 의료진들이 한국 의료기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진단 정확도가 높고 사용하기 편하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히타치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전체 수익의 20%를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그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인력 유출입니다. 히타치의 핵심 기술자들이 삼성전자로 이직하고 있어요. 작년에만 50여 명의 히타치 출신 엔지니어가 삼성으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연봉도 기존의 2배 정도 높게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히타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결국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히타치 회장이 공식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경쟁보다는 상생을 선택한다. 사실상 백기투항 선언이었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나돌고 있어요. 히타치는 이제 삼성의 하청업체가 됐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협력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삼성에 의존하는 구조가 된 거거든요. 이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일본 경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본이 더 이상 기술 강국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도쿄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일본 제조업체 중에서 한국 부품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곳이 전체의 60%가 넘는다고 해요. 특히 전자, 자동차, 화학 분야에서는 한국 의존도가 80%에 이른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일본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예전에는 일본이 한국에게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됐어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든 전자기기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메모리가 들어가요. 일본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한국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실제로 2019년에 한국이 일본에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시나요? 일본 기업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대체 부품을 찾지 못해서 생산 차질을 빚었거든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구나.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히 히타치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산업 전체를 재편하고 있어요. 반도체를 무기로 해서 말이죠. 일본 기업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삼성의 생태계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도쿄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어요.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히타치 본사 건물 바로 옆이에요. 이보다 더 상징적일 수는 없죠. 그 연구개발센터에서는 뭘 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해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특히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두뇌를 한국 기업이 활용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거든요. 삼성이 일본에 투자를 늘리면 일자리도 생기고 세수도 증가해요. 실제로 기시다 총리가 작년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한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환영한다.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확대하겠다. 사실상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이제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일본 기업보다 삼성에서 일하고 싶다. 왜냐하면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고 미래도 보장되거든요. 일본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 기업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도쿄대학교 공과대학 졸업생 진로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예전에는 대부분 히타치, 소니,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에 취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를 지원하는 학생이 가장 많다고 해요. 일본 최고 대학 졸업생들이 한국 기업을 선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변화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일본의 기술력이 고갈되고 있어요. 우수한 인재들이 모두 한국으로 가버리니까 새로운 기술 개발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히타치만 봐도 그래요. 핵심 연구원 300여 명 중에서 100명이 넘게 삼성으로 이직했어요. 남은 연구원들로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더욱더 삼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는 히타치가 완전히 삼성의 자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름만 히타치이고 실제로는 삼성이 운영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단계별로 일본 기업들을 흡수 합병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기술 협력으로 시작해서 점차 지분 투자를 늘려가고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인수한다는 시나리오죠. 이게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작년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 회사인 시네츠를 부분 인수했어요. 지분 30%를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올해에는 추가로 20%를 더 사들일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시네츠는 어떤 회사인가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그런 회사를 삼성이 사실상 인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인수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하지 않아요. 일본 정부에서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일본에 도움이 되는 투자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일본의 핵심 기술과 기업들이 모두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 경제의 자립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기술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히타치도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밀려났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변화 대응 능력이었던 거죠. 둘째, 브랜드 파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히타치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브랜드였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아니라 성능과 가격을 중시하게 됐거든요. 브랜드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셋째,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 젊은 소비자들은 더 이상 일본 제품이니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기업들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전략을 바꿔야 해요. 넷째,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성공한 이유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이에요. 현재에 안주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를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통적인 서구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밀리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런 글로벌 트렌드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일본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일본 기업이 히타치처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전자, 가전 분야의 일본 기업들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요.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들이 숨어 있어요. 바로 삼성전자가 히타치뿐만 아니라 일본의 다른 대기업들까지 하나씩 잠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이런 거대 기업들이 모두 삼성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소니부터 얘기해볼까요? 소니는 한때 전 세계 전자산업을 주도했던 기업이거든요. 워크맨, 플레이스테이션, 브라비아 텔레비전, 혁신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2021년 데이터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소니의 텔레비전 사업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3%였어요. 즉, 텔레비전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같은 기간 2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어요. 더 놀라운 건 소니가 결국 삼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소니와 삼성이 OLED 패널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소니가 만드는 프리미엄 텔레비전에 삼성이 만든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소니는 오랫동안 자체 기술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왔어요. 그게 소니의 자존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경쟁사인 삼성에게 핵심 부품을 의존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출시된 소니 브라비아 XR-75G9K 모델을 보세요.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제품인데 디스플레이는 삼성제예요. 소니는 그냥 조립만 하고 브랜드만 붙인 거나 다름없죠. 이런 상황에서 소니 직원들의 사기는 어떨까요? 제가 만난 소니 일본 본사 직원 사토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토씨는 20년간 소니에서 디스플레이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삼성과의 계약이 발표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말 치욕스럽다. 우리가 언제부터 삼성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나?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올해 초에 조기 퇴직을 신청했어요. 사토씨 같은 베테랑 직원들이 대거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소니에서 퇴직한 연구개발 인력이 300명이 넘어요.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로 이직했다고 해요. 파나소닉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파나소닉은 한때 배터리 기술의 강자였어요.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했거든요. 테슬라 전기차에도 파나소닉 배터리가 들어갔을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배터리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어요. 파나소닉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10%도 안 돼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더욱 참혹합니다.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삼성 SDI 점유율이 32%, LG 에너지솔루션이 28%예요. 둘이 합치면 60%죠. 파나소닉은 겨우 5%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술력 차이 때문입니다. 삼성과 LG가 개발한 배터리는 용량도 크고 충전 속도도 빨라요. 안전성도 뛰어나고요. 파나소닉은 예전 기술에만 안주하다가 완전히 뒤처진 거예요. 실제로 BMW가 작년에 발표한 차세대 전기차 H 시리즈를 보세요. 배터리 공급업체가 삼성 SDI예요. 원래는 파나소닉과 협력하고 있었는데 계약을 바꾼 거죠. 이유는 삼성 배터리가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거였어요. 이런 변화가 파나소닉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배터리 사업에서 나오는 매출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을 한국 기업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파나소닉은 결국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파나소닉과 삼성 SDI가 배터리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어요. 내용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파나소닉이 삼성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대신 삼성의 최신 기술을 배우는 구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파나소닉이 사실상 삼성의 하위 파트너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경쟁사가 아니라 기술을 배우는 학생 같은 입장이 된 거죠. 도시바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도시바는 일본 전자산업의 전설적인 기업이었어요. 세계 최초로 노트북을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 반도체 메모리 기술의 선구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바는 어떤 상황일까요? 회사가 분할 매각되고 있어요.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는 이미 매각됐고 나머지 사업부들도 하나씩 팔려나가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매각 과정이 정말 상징적이었어요. 누가 인수했을까요? 바로 SK하이닉스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의 반도체 기술을 통째로 사들인 거예요. 인수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8조 원이었어요. 역사상 한국 기업이 해외 기업에 지불한 가장 큰 인수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도시바의 NAND 플래시 메모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이 인수로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이강 구도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한국 기업 두 곳이 차지하게 된 거죠. 반면에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때 전 세계 시장을 지배했던 일본이 이제는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불과 10년 사이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2010년만 해도 일본은 여전히 기술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이 되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요. 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차이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미래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했는데 일본 기업들은 안전한 투자만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연구개발에 총 300조 원을 투자했어요. 매년 GDP의 2% 이상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었거든요. 반면에 히타치는 같은 기간 연구개발 투자가 50조 원 정도였어요.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정말 적은 금액이죠. 이런 투자 차이가 기술 격차로 이어진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인재 확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스카우트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 유럽, 심지어 일본에서도 뛰어난 엔지니어들을 데려왔거든요. 특히 일본에서 스카우트해온 인재들이 많은 역할을 했어요.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출신 엔지니어들이 삼성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일본의 기술이 한국으로 이전된 거나 다름없죠. 실제로 삼성전자 수원연구소에 가보면 놀라실 거예요. 일본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정말 많아요. 일본 출신 엔지니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배운 거거든요. 그만큼 일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변화가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메이드 인 재팬이 품질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도쿄 시부야에서 만난 20대 대학생 유키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유키 씨는 올해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에 지원했을까요? 삼성전자 일본 법인이 첫 번째 지망이었어요. 왜 삼성을 선택했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미래가 보이는 회사니까요. 일본 기업들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변화를 거부하죠. 하지만 삼성은 다르거든요.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하고 혁신을 추구해요. 유키 씨 같은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 취업 포털 사이트 리크나비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대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국 기업 1위가 삼성전자였어요. 2위가 LG전자, 3위가 SK하이닉스였고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연봉이 높고 복지가 좋고 성장 가능성이 크거든요. 반대로 일본 기업들은 연봉은 낮고 승진은 느리고 미래는 불투명해요. 실제로 연봉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해요. 삼성전자 일본 법인 신입사원 연봉이 800만 엔 정도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원 정도죠. 반면에 히타치 신입사원 연봉은 450만 엔 정도예요.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삼성전자가 돈이 많아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성장성 차이예요. 삼성전자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에게도 많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히타치는 매년 매출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직원 대우도 나빠질 수밖에 없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두 한국으로 가버릴 거예요. 그러면 일본 기업들은 더욱 경쟁력을 잃게 되고 한국 기업들은 더욱 강해지게 되겠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도쿄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졸업생 중에서 한국 기업에 취업한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20년에는 5%였는데 2022년에는 12%까지 올라갔거든요. 도쿄대학교는 일본 최고의 대학이에요. 그 대학 졸업생들이 한국 기업을 선택하고 있다는 건 정말 상징적인 일이죠.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위기감을 느끼고 대책을 세우려고 했어요. 일본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과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일본 기업들의 경직된 조직 문화, 느린 의사 결정, 변화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빠르고 과감한 결정을 내려요. 시장이 바뀌면 즉시 전략을 바꾸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바로 투자해요. 이런 차이가 경쟁력 격차로 이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시장을 보세요.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삼성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즉시 갤럭시 시리즈를 개발해서 맞대응했어요. 그 결과 지금은 애플과 함께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죠. 반면에 일본 기업들은 소니는 한참 뒤에 엑스페리아를 출시했고 파나소닉은 아예 포기했어요. 히타치는 스마트폰 사업에 도전조차 하지 않았죠. 이런 차이가 누적되면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계속 성장하고 일본 기업들은 계속 뒤처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일본 기업들이 언젠가는 반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격차가 너무 벌어졌거든요. 기술력 차이, 자본력 차이, 인재 확보 능력 차이, 모든 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특히 다음 세대 기술에서는 더욱 큰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양자 컴퓨터, 바이오 기술. 이런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준비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거든요. 삼성전자만 봐도 그래요. 올해 연구개발 투자 예산이 25조 원이에요. 이는 히타치 전체 매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이런 투자 차이가 계속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국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거든요. 중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처럼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현재에 안주한다면 10년 후에는 중국에게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몇몇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이미 한국을 위협하고 있어요. 배터리 분야에서 CATL이라는 중국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스마트폰에서는 샤오미, 오포 같은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계속해서 혁신과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해요. 또한 이런 변화를 투자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이런 한국 대표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고 봐요.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 같고요. 반대로 일본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일본 기업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트렌드는 부정적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한 기업도 도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한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속 유지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삼성전자가 히타치를 넘어선 것,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기업을 선호하는 것,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된 것. 이 모든 변화는 앞으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런 변화가 다른 국가들에도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심지어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독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독일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이었어요. 지멘스, 보쉬, BMW 이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해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국 기업들이 독일 시장에서도 급격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독일 BMW, 폭스바겐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어요.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인데 규모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BMW와의 계약만 봐도 그래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공급하는 계약인데 총 계약 금액이 무려 40조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십니까? 독일 GDP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더 놀라운 건 BMW가 왜 삼성을 선택했느냐는 거죠. 독일에는 바스프, CATL 같은 유명한 배터리 업체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BMW는 한국 기업을 택했어요. 이유는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고 신뢰도가 높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삼성 SDI 배터리를 탑재한 BMW i3 모델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한 번 충전으로 600km를 갈 수 있어요. 충전 시간은 30분이면 80%까지 충전되고요. 기존 독일 배터리로는 불가능했던 성능이거든요. 이런 성과가 나오자 독일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폭스바겐은 올해 LG 에너지솔루션과 5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벤츠도 SK온과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독일 언론들은 이 상황을 한국의 배터리 침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독일이 자랑하던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독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한국 배터리 기술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미넨에 있는 BMW 연구소에서 만난 독일 엔지니어 밀러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밀러 씨는 30년간 BMW에서 배터리 개발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에요. 독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삼성 SDI와의 협력이 시작되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말 충격적이었다.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최소 3년은 앞서 있더라.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우리도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가 왔다 하고 덧붙였어요. 이런 인식 변화가 독일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독일 기술이 최고라는 자부심이 강했는데
이제는 한국 기술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배터리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심지어 화학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스프라는 독일 화학 회사를 아시나요? 세계 최대 화학 기업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바스프가 작년에 LG화학과 합작법인을 설립했어요. 배터리 소재 개발을 위한 협력이었는데 정말 상징적인 일이었죠. 왜 상징적이냐면 바스프는 오랫동안 화학 기술의 최강자였거든요. 그런 회사가 한국 기업과 손을 잡는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만큼 한국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뜻이죠. 실제로 LG화학이 개발한 배터리 양극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안정성도 뛰어나거든요. 바스프도 이런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협력이 독일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편으로는 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종속의 위험성도 있어요. 한국 기업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독일 정부는 이런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독일에 투자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력도 향상되거든요. 실제로 독일 경제부 장관이 작년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 이는 독일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이다. 사실상 한국의 우위를 인정한 발언이었죠. 미국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텍사스주를 보세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25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요. 미국 역사상 외국 기업이 한 번에 투자한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거든요. 이 투자가 텍사스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선 일자리가 3,000개 이상 생겨요. 고급 기술직들이 대부분이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더 중요한 건 기술 이전 효과예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현지 엔지니어들에게 최신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배우는 셈이죠. 실제로 텍사스 대학교에서 삼성과 공동으로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구조예요.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죠. 실리콘밸리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구글, 애플,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 LG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거든요. 특히 구글의 픽셀 스마트폰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프로세서는 삼성이 만들고 디스플레이도 삼성제예요. 구글이 설계만 하고 제조는 삼성에 맡긴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국 최고의 기술 기업이 한국 기업의 제조 능력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메이드 인 USA에만 고집하지 않고 최고의 파트너를 찾아서 협력하는 거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반도체 상당 부분이 삼성제예요. 경쟁사이면서도 협력하는 복잡한 관계가 형성된 거죠. 이런 변화가 미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편으로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위험성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 상원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어요.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거든요. 하지만 결론은 현실적으로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면서 자체 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어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인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대부분 삼성이나 SK하이닉스예요. 화웨이도 마찬가지예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 부품 사용이 제한되면서 한국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거든요. 이런 글로벌 변화를 종합해보면 정말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국이 이제는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이 기술을 개발하고 일본이 제조하고 독일이 품질을 책임지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기술 개발부터 제조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우선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한국 대표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단순히 한국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드는 기업이 된 거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에서 일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근무하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보면 정말 자신감이 넘쳐요. 우리가 만든 제품이 전 세계 사람들이 쓴다는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현재의 성공에만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오늘의 선두주자가 내일은 뒤처질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중국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어요. 몇몇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분야를 보면 BOE라는 중국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아직은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기술력이 떨어지지만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배터리 분야에서도 CATL이라는 중국 기업이 글로벌 1위를 차지했어요. 물론 기술력은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뛰어나지만 물량과 가격으로 승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계속해서 혁신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차세대 기술에 대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해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 같아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이런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대표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 젊은 분들에게는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은 주가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10년 후를 생각해보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투자할 때는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하세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모든 자산을 하나에 집중하면 위험하거든요. 여러 기업에 나누어 투자하고 해외 자산도 일부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기술 트렌드를 계속 관찰하세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바이오 기술, 이런 분야에서 어떤 기업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게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한국이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의 국제적 지위도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라고 하면 저개발국이나 중진국 정도로 인식됐는데 이제는 첨단 기술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이 됐거든요. 후진국들이 우리를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선진국들도 우리와 협력하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건 지속적인 혁신과 책임감 있는 리더십입니다. 기술을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 전 세계와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아야 해요.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기술 발전이 환경 파괴로 이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지속 가능한 기술, 친환경 기술에 더욱 투자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셨고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기업의 과감한 도전, 개인의 혁신 노력,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성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기초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모든 변화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삼성이 히타치를 제치고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기업을 선호하고 독일과 미국마저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불굴의 도전 정신이 디지털 시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디지털 기술의 특징이 뭔가요? 빠른 변화, 즉각적인 적응, 끊임없는 혁신이죠. 이게 바로 한국인의 DNA와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일본 기업들의 문제가 뭐였나요? 너무 신중하고 보수적이었던 거예요. 회의만 10번 하고 검토만 20번 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친 거죠.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일단 해보자 정신으로 과감하게 도전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개발 과정을 보면 이런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일본 기업들은 시장 조사부터 해보자, 소비자 반응을 지켜보자면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삼성은 즉시 대응팀을 꾸렸어요. 우리도 스마트폰 만든다고 선언하고 1년 만에 갤럭시 첫 번째 모델을 출시했거든요. 이런 스피드가 지금의 성공을 만든 거예요.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OLED 텔레비전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게 LG거든요. 당시 일본 기업들은 아직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 시장이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주저했어요. 하지만 LG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출시하자는 마인드로 과감하게 도전했어요. 그 결과 OLED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고 지금은 프리미엄 텔레비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SK하이닉스의 도시바 인수도 마찬가지예요.
18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SK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한다는 마인드로 인수를 단행했거든요. 그 결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이런 한국 기업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빨리 배우고, 빨리 개선하고, 다시 도전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만 봐도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어요?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 사건, 반도체 불량 문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하락.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삼성은 그때마다 빠르게 대응했어요. 문제를 인정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즉시 적용했죠. 그래서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일본 기업들은 문제가 생기면 원인 분석에만 몇 달을 보내요.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하다 보면 시간만 흘러가는 거죠. 도시바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회계 부정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했나요? 1년 넘게 조사만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경쟁력은 완전히 잃어버렸고 결국 회사를 쪼개서 팔 수밖에 없게 됐죠. 히타치도 마찬가지예요. 텔레비전 사업에서 밀리기 시작했을 때 즉시 대응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전통 있는 브랜드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을 미뤘거든요. 그 결과가 뭐죠?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된 거예요. 지금은 가전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런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문화적 배경의 차이 때문이에요. 일본은 실수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예요.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문화예요. 불완전해도 시작하고 하면서 개선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는 엄청난 경쟁력 차이로 이어진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의 차이가 더욱 극명해요.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정말 적극적이에요. 이거 안 되면 저거라도 해보자.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일본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너무 조심스러워해요.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상사가 뭐라고 할까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려워요. 이런 차이가 연구개발 성과로 이어지는 거죠. 한국 기업들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엔지니어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가 성공하면 대박이 나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보세요. 매년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성공하는 건 몇 개 안 돼요. 하지만 그 몇 개가 워낙 큰 성공을 거두니까 전체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두는 거거든요. 이런 실패 허용 문화가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엔지니어들이 두려움 없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할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 프로그램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학습 속도의 차이예요. 한국 기업들은 다른 나라의 좋은 기술이나 시스템을 빠르게 배우고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진출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일본과 미국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빠르게 학습해서 자체 기술을 개발했고 지금은 오히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죠. 이런 학습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겸손함에서 나와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 즉시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반면에 일본 기업들은 우리 기술이 최고라는 자부심이 너무 강해요. 다른 나라 기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처지게 된 거죠. 실제로 히타치나 소니 같은 일본 기업들이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예요. 그때부터 한국 기업들이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일본 기업들은 그걸 무시했거든요. 한국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우리 기술이 훨씬 앞서 있다라는 오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어요.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인수하고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강한 기업이라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혁신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의 DNA 자체가 변화와 혁신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을 보면 더욱 희망적이에요. 지금의 20대, 30대들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요. 이런 인재들이 한국 기업들을 이끌어간다면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중국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고 인도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무시할 수 없는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정말 위협적이에요.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인구 규모도 크니까 시장 확대 속도가 빨라요. 만약 우리가 현재에 안주한다면 중국에게 역전당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새로운 기술 영역에 도전해야 해요. 정부도 이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요.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이 더욱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개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이런 기업들의 제품을 애용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관련 분야의 지식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젊은 분들에게는 이런 분야로의 진로를 고려해 보시길 권해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가장 유망한 분야가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삼성이 히타치를 제치고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고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이런 변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특별한 시대예요.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요. 따라서 이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투자든 진로든 사업이든 이런 대전환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성취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자만하지는 말고 계속해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해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